1857년 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살던 28살 영국인 청년 모리스 클라크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산물 회사에서 꽤 알아주는 구매 판매 담당자였던 그는 편한 직장을 그만두고 같은 계열의 사업체를 직접 차리기로 했습니다. 이 북적대는 도시에서 자신도 또 한 명의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회사를 차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본을 가진 협업자가 필요했고 몇 년 전 대학에서 상업을 공부할 때 친구가 되었던 록펠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록펠러는 18살이었고 온화한 품성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휴이트 앤드 터틀에서 있는 2년 동안 이 동네에서 가장 일 잘하고 정직한 회계원이라는 명성을 쌓았죠. 반면 클라크는 잘 입고 잘 먹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자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클라크가 같이 동업을 하자는 제안에 록펠러는 수락했고 그들은 클라크 앤드 록펠러라고 불리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클라크는 록펠러가 워낙 젊다 보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회사는 잘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크는 점점 록펠러가 거슬리다 못해 약간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록펠러는 훨씬 더 융통성이 없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죠. 록펠러의 가장 큰 기쁨은 그가 애지중지하며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회계장부인 듯 했습니다. 차츰 클라크는 록펠러가 회사의 얼굴이 되기에는 너무 재미없고 칙칙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클라크는 클리블랜드의 엘리트 집안에서 새로운 동업자를 한 명 데려오고 회사의 간판에서 록펠러의 이름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를 바랬고 록펠러도 이에 딱히 반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든 동의했고 간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들의 농산물 사업은 성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클리블랜드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요. 펜실베니아 서부 인근에 풍부한 유전이 발견되었고 이게 곧 이 지역에 골드러시 못지않은 붐을 일으킬 거라는 내용이었죠. 1862년 클라크와 알고 지냈던 발명가 겸 사업가인 세뮤얼 앤드루스라는 영국인 청년이 사무실에 찾아와 클라크에게 석유 사업을 함께 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클라크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석유 사업은 기복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했고 더구나 지금은 남북전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타이밍이 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앤드루스는 록펠러를 설득하기 시작했는데요. 록펠러는 눈에서 뭔가 번뜩했습니다. 록펠러는 정유 공장에 자금을 대야 한다고 클라크를 설득했고 자신이 성공을 장담하겠다고 했죠. 클라크는 록펠러가 뭔가에 관해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고 결국 클라크는 두 젊은이의 패기에 넘어갑니다. 1863년 세 사람은 앤드루스 클라크 앤드 컴퍼니라는 새로운 정유회사를 만듭니다. 그해 클리블랜드에 정유 공장이 20개 정도 생겼고 경쟁이 치열했죠. 클라크는 록펠러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록펠러는 정유 공장을 몇 시간이고 떠나지 않으며 바닥을 쓸고 기계를 닦고 석유통을 내가고 자재를 쌓았습니다. 마치 연애에 빠진 사람 같았죠. 정유 공장은 이내 이들 회사의 주요 이윤 창출원이 됐고 클라크는 함께 자금을 대기로 결정한 일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계속 석유에 집착했고 클라크에게 사업 확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클라크는 좀 천천히 가자고 했고 그는 석유업계의 혼란이 불안했죠. 클라크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정유 공장의 성공으로 록펠러가 우쭐해 보였던 것이죠. 당초 록펠러에게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크는 입버릇처럼 록펠러에게 말했죠. 내가 없었으면 자넨 대체 어쩔 뻔했어. 그러던 어느 날 클라크는 록펠러가 자신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정유 공장에 쓰기 위해 10만 달러를 빌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클라크는 록펠러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의 행동을 더는 말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록펠러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치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짜증날 만한 집요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클라크가 록펠러를 질책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 록펠러는 또다시 거금을 빌리는데 서명을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클라크는 마침내 폭발했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동업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죠. 사실 클라크는 이 시점에 동업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고 록펠러가 그의 신경을 긁는 면이 있기는 해도 점점 커지는 사업의 따분한 세부 사항들까지 다 챙기려면 록펠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달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해보자며 록펠러는 클라크와 앤드로스를 집으로 초대했고 한층 더 대담한 정유 사업 확장 계획을 보여줍니다. 클라크는 다시 한번 참지 못하고 그럴 바엔 갈라서 라고 소리 질렀죠. 이에 록펠러는 바로 알았다고 하더니 클라크와 동업관계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는 확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록펠러는 한치의 분노나 원망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죠. 이에 클라크는 록펠러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허풍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록펠러가 자신에게 다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날 클라크는 지역신문에서 본인의 회사가 해체한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록펠러가 직접 낸 안내문이었죠. 클라크는 록펠러에게 따졌고 록펠러는 자신은 전날 그들이 동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클라크의 아이디어였고 자신은 클라크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경매를 열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덤덤하게 사업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클라크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경매에 동의한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했죠. 클라크는 자신이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 이 참을 수 없이 시건방진 놈을 영원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매가 열린 1865년 2월 클라크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대리하게 했고 록펠러는 직접 나섰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결국 록펠러는 72,500달러를 불렀습니다. 다소 터무니없을 만큼 충격적인 가격이었지만 클라크는 절대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었죠. 무슨 수로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한 거지? 나 없이 지가 무슨 수로 사업을 경영해? 그 정도 금액을 기꺼이 준다면 그에게 그만한 자금이 있다면 갖고 가라지. 매각 결과 록펠러는 정유소를 갖게 됐지만 농산물 사업은 아무 보상 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클라크는 대만족이었고 다만 앤드루스가 그대로 동업자로 남아 록펠러와 함께 하기로 한 점이 마음에 걸렸죠. 그러나 몇 달 후 모리스 클라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일을 재평가해보게 됐습니다. 어쩐지 록펠러가 이 일을 몇 달간 어쩌면 1년 이상 계획해왔다는 불편한 기분이 든 것이죠. 록펠러는 은행가들의 환심을 사서 경매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은행 대출을 확보해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거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는 또 앤드루스도 미리 자기 편으로 확보해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정유소가 본인 것이 되던 날 록펠러의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술도 안 마신 젊은이가 그렇게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 조용하고 멍청한 표정은 그냥 연기였던 것일까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가는 록펠러를 보면서 클라크는 자신이 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록펠러가 실력가로 부상한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스토리 중 하나죠. 겨우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창업자이자 소유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부단한 의지력이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경쟁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를 스쳐간 모든 기회를 철저히 이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항상 상대가 성급해지고 조바심을 느끼게 전략을 짰습니다. 클라크의 경우 경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정유 공장 소유주들은 공장을 팔지 않으면 몇 달 내에 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감정적이 됐고 제대로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 록펠러 같은 사람을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원시적 공격자와 대비시켜 세련된 공격자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원시적 공격자는 아주 쉽게 흥분하는 유형입니다. 누가 그의 열등감이나 약점을 자극하면 곧장 폭발하죠. 그들은 자제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줍니다. 세련된 공격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죠. 그들은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법을 감추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 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대치 상황이나 장기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질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죠. 그들은 본인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순함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인물 존 D 록펠러의 공격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